반갑습니다. 네, 저희 멸콩 TV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아유, 그럼요. 잘 알고 있죠.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들 다 싹 물러내고 네. 정말 원래 초심의 정통 보수 채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채널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유, 최고입니다. 그 네. 마지막 퍼즐이 제가 봤을 때 김민수 대변인 아유, 무슨 말씀을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장해찬 우리 최고 나오시고 해서 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김민수 대변인님이 예전부터 제가 네. 최고위원 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잖아요. 그럼요. 당에 네, 계시고 맞습니다. 또 분당에서 당협위원장으로 네. 활동하시고 하는 걸 제가 후배로서 계속 봐왔는데 사실 방송 시작하면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국민의힘의 정치인 중에 용감하게 깃발을 들었다가 제일 먼저 그게 말이 자진 사퇴지 사실상 그 과천 상륙 작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대변인직에서 하루 만에 물러나게 만든 그런 유약하고 물렁물렁한 모습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했던 말 중에서 가천 상륙 작전이라는 말이 제가 봤을 땐 좀 약했던 말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뭐 이상한 말이 전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했던 말이고 저는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 12월 4일부터 대통령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말했고 또 이제 이게 내란이라고 했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이걸 입장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네. 제 생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은 여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맞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설득할 수 있어야지 이게 정치인인 것인데 네. 보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여론 눈치를 봐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나한테 타격이 있을까 이 말을 해야지 나한테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를 재다 보니 여론만 쫓아간다. 여론을 맞아요. 쫓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정치인이 왜 필요한가? AI 국회하면 되지.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처음부터 만약에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것은 내란이 아니야. 비상계엄 정당에서 충분히 그럴 만했어. 민주당이 이때까지 그런 원인을 충분히 제공했다라고 일제히 다 같이 싸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싸움이 되진 않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엔 사실 너무 외롭기도 했고 이게 집에서도 뭐 부모님이나 와이프나 다들 무섭다. 걱정하시고. 방송하지 네. 마라. 나가지 마라. 지금 이게 사회 분위기가 이런데 니 혼자 거기서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 거기. 다들 말렸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국민분들이 나와주시고 그리고 이젠 당협위원장 분들도 그래도 한 7, 80분 뭐 이렇게 맞아요. 나오시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장해찬 최고 같은 분들께서 막 싸워주시고 또 초반부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야 이게 그래도 사람들이 결국에는 맞는 대로 순리대로 가는구나. 지금 이 과정에서 순리대로 안 가는 거는 이제는 헌재 정도구나. 이제 라는 마지막 생각을 합니다. 한 고비가 남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민의힘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총선에서 공천 취소 당할 때도 그렇고 지금 김민수 대변인님 물러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요. 약간의 시간만 벌어주면 돼요. 약간의 시간만 이제 민주당처럼 스크럼을 딱 짜서 며칠이면 며칠, 일주일이면 일주일만 버티면 여론이 환기되면서 이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가짜 뉴스로 융단 폭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만 딱 버티면 우리 국민들이 알거든요. 맞아요. 야 이거 가짜였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공작이구나. 그러면 지금처럼 여론이 반전되는데 항상 저 때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그렇고 김민수 대변인 때도 그렇고 그 약간의 시간을 못 버티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조중동이 뭐 사설 쓰고 막 좀 여론 안 좋으면 난리가 나가지고 알아서 이제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아니라 성문 열고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적군한테 다 내줘요. 저는 사실 이번에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일을 돕는 측근들이죠. 네. 대변인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에서 싸우실 겁니까? 네. 그때 이제 그쪽에서 싸워야 되겠지 않겠나 뭐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래서 네, 제가 네.
나는 싸울 건데 당에서 싸우겠다는 입장이 아니면 당 대변인이 당과 다른 입장을 얘기할 수 없으니 밖에서 싸우겠다. 네. 근데 만약에 싸우겠다는 거면 들어가서 내가 제대로 싸울게. 네. 근데 싸우자는 입장이 아니면 난 밖에서 싸우겠다. 아 그런 사전 조율이 사실 먼저 있었던 거네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있었는데 싸우자라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겠냐 분위기를 이 전화 오셨던 분은 좀 싸우는 편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싸우겠다는 거면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때도 이제 제 주변 분들하고 이제 의논을 할 때 다들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민수 아마 내기가 붙었어요. 3일 안에 잘린다, 일주일 안에 진짜? 잘린다. 왜냐면 네. 김민수는 말려도 안 들을 거니. 김민수는 끝까지 싸울 건데 당에서 분명히 입장이 다를 거다. 그래서 제 측근들 중에 김민수 3일 간다, 일주일 간다 막 내기가 붙었는데 제가 4시간 만에 때렸잖아요. 근데 3일 가나 일주일 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저한테는 맞아요. 내가 대변인을 하루라도 할 수 있다면 대변인으로서 내는 목소리가 훨씬 크겠구나. 저한테 이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4시간이었다라고 해도 이 목소리가 훨씬 커서 사람들에게 들렸으니 파장이 엄청났죠. 네, 그럼 이걸로 네.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에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마 장해찬 최고 그때 당시 너무 바빠서 못 보셨겠지만 장해찬 최고 그 공천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아마 TV조선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주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아, 정말요? 그때 제가 짧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내막을 잘 모르니 네, 네. 제가 뭐라고 말을 했었었냐면 그때 당시 장해찬 최고가 내가 보니 20대인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사람인데 어떻게 20대 일까지 다 끄집어내면 여기에서 공천될 사람이 어디 있냐 한 명이라도. 네, 네. 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군가는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렇게 가볍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감동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다다음 날 정도에 한번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네. 바쁘셔서 기억 못 하실 네, 수도 있을 것 통화했던 같아요. 기억은 예. 나요. 네. 근데 얘기해 이게 주신 거. 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마음이 아프냐면 그래도 당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전 한 명이라도 들어가길 원해요. 그리고 당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싸움이 났었을 땐 내 몸 아끼지 않고 불살르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 두 명이라도 있어야 이 당이 전 유지가 된다라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이 좌파 세력, 그러니까 전 진보라는 표현도 잘 안 쓰는데 이 좌파 세력들이 하는 것들은 결국엔 선전선동인데 선전선동의 기본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윤당폭격식으로 때려놓는 정신을 거예요. 못 차리게. 예. 네. 그럼 이게 한 10개 떨고 놓으면 사람들이 이 중에서 한두 개 믿을까 생각하시겠지만요. 한 8, 9개를 믿어요. 그래 버리죠. 예.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믿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사살하라는 말도 믿었잖아요. 사람. 그거는 또 한동훈 자기 스스로 믿은 것 같아요. 네, 자기도 보니까. 믿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동훈 사살하라는 말도 믿었어. 온갖 말을 다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본질은 없어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악마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여론이 쏠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싸움을 다시 뒤집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저한테 무모한 싸움을 한다라고 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김여사 명품백 때도 전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거. 제가 그거 예. 싸우다가 한동훈한테 찍혀가지고 사실은 그 여파로 제가 날아간 거죠. 아, 그랬군요. 저 네. 또 몰랐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간첩에 준하는 자들에 의한 공작 사건이라고 했어요. 아, 그럼요. 네. 이거 이거는. 간첩 공작 사건이죠. 이게 이거 어떻게 원래 명품 민주당이 안 사건이에요. 건드렸어요. 그럼요. 함정 이거 취재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네. 사실은 앉아서 이 사건이 뭔지 5분 10분만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 보이는데 아무도 이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의 입장에서 얘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요 뭔가를 잘못하는 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처럼 잘못할 정도의 깡따구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 당 네.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를 정도의 깡이 맞아요. 없어.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 아니야. 이게 깡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그럼 네. 민주당이 대다수가 거짓말일 거야라는 베이스를 갖고 하면 99%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이번 지금 이 계엄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의 계엄 담화문 6분짜리만 제대로 봐도요.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논란의 여지도 없어요. 이 안에 지금 계엄을 왜 하는지 계엄의 사유부터 계엄법 2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내일처럼 쌓아주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성격이 막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네. 온순한 편인데
제가 언제 강해지냐면 내 편, 내 식구를 건들 때 저는 강해져요. 그리고 그게 동지고 그게 사실은 정당이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 가족을 건드렸을 땐 김민수만큼 센 사람이 없어집니다. 근데 저한테 들어오는 비난 제가 어지간한 것들은 참아요. 웃고 말아요. 근데 제가 정말 아쉬운 건요. 민주당은 제가 이런 말을 요즘에 합니다. 민주당은 집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분노하고 국민의힘은 개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분노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나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면 내일 아니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관심이 없죠. 예를 네. 들어서 이거 장해찬 욕하고 있네. 그럼 그냥 우린 모른 척 입 닫자. 내일 아니니까. 내일 네. 아니니까. 장해찬 욕이 곧 국민의힘 욕인 거예요. 김민수 욕하고 있네. 입 닫자. 김민수 욕이고 국민의힘이라니까요. 근데 하물며 김민수의 욕도 국민의힘의 욕이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을 욕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입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고 있습니까? 이러면은 국민의힘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저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해도 잘 버티고 있는 거는요. 집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 집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10배, 100배 분노하기 때문에 저 집단이 국민의힘보다 강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진짜로 보수 정당이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속 똑같은 위기가 반복될 거고 위기가 올 때마다 쉽게 무너질 거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며 이 그럼요. 비상계엄을 통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국민들 특히 2030 젊은이들을 거의 각성시켰잖아요. 그럼요. 이 계몽령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또 전환기 선생님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2030이 정치적으로 깨어나서 다시는 좌파한테 표를 못 주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이제 보수 진영, 자유우파 진영 안에서 기회주의자들, 배신자들 이번에 좀 제대로 솎아내고 이 사람들한테 그동안 너무 많은 발언권과 관심을 주느라 우리가 이렇게 허약해지고 반면 민주당을 보면 걔네가 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해서 그렇지 정치적으로는 배울 게 많아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집단에 대한 공격을 똘똘 뭉쳐서 방어하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 내부에서 약간 아리까리하다 살려두질 않아요. 막 개딸들이 무슨 뭐 박용진 사무실 가서 막 현수막 달고 막 시위하고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걸 배우자는 게 아니라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얼마나 물렁물렁하고 솔직히 말하면 만만한가. 저는 까놓고 말해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너무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이나 그 밑에 좌파들이 야, 이 정도는 내가 접수해도 되겠다. 진중권이나 김경률 달고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고찰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전 되게 명확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정치판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맞는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내가 변하게 하고 싶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곳인가 이게. 네. 이런 고찰도 하게 되고 보수 정당이 무엇이냐 국민의힘이 무엇이냐도 고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진보의 역사는 없다. 오로지 좌익 좌파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해방 전후부터 6.25 전쟁까지 대한민국의 진보는 대한민국의 진보를 단 한 번도 이끈 적이 없어요. 발전적인 진보의 역할. 그렇죠. 네. 이것조차도 다 보수의 역사입니다. 그럼 저는 보수와 좌파만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고찰하다 보니까 방금 하셨던 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결론이 어떻게 도달했냐면요.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제가 좌파만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 보수 안에요. 보수와 진보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이브리드 정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수와 진보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기는 좌익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색깔이 없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사라졌구나. 이게 보수 정당이 없는 거구나. 이번에 이 계엄 사태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걸 굉장히 깊이 있게 느끼고 있는데 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당이 정말로 바로 서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보수주의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이 신념을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 맞게끔 내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철학을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수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 정당에 들어와 있구나를 이번에 정말 100번 1000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저는 이걸 처음부터 체제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지금 탄핵의 문제가 아니다. 체제 전쟁이다.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지금 이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보수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걸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체제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좌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좌파 세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적이죠. 예. 우리 내부에서 흔들고 맞습니다. 막 색깔을 희한하게 맞습니다. 만드는 게. 네. 그리고 이게 언론들도 너무나 큰 문제인 게요. 이렇게 난세가 되면 언론들이 용어에 의도된 오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저 사람은 소신이 있어. 소장파야. 자, 이거 언어의 오사용이죠. 소장파나 소신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소장파라고 소개해버립니다. 소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해버려요. 이런 것들도 지금 언론이 쓰고 있는 프레임이다. 이런 지금 단어 하나하나에서 지금 싸움들에서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용어에 의도된 오사용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들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극우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극우 몰이를 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아 이렇게 지금 싸우는 사람들 나와서 계엄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거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얘네들 처음에 윤석열 빠들이라고 하다가 윤빠라고 하다가 근데 뜯어보니까 윤빠가 아니야. 윤석열하고 안 친해.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대통령하고 안 친하네. 친윤이 안 나왔네. 찐윤이 없어. 이러니까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되거든요. 야 이거 친윤들이 이러쓴 게 아닌데 오히려 친윤들하고 거리가 있거나 그랬죠. 아니면 네. 먼 사람들이 일어섰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뭘로 프레임을 잡아야 됩니까? 이제 극우 프레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얘네가 어떤 프레임을 쓸지도 사실은 다 예측 가능하거든요. 얘네가 어떤 프레임으로 전환을 할지가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얘네들이 짐작 못할 정도로 뛰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좌파 애들을 한 단계만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과 싸움이 돼요. 근데 얘네랑은요 한 대 맞은 다음에 싸우려면 싸움이 안 돼요. 네, 이거를 방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앞에 보고 한 단계 먼저 쳐야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다고 해도 잘 아시겠지만 제도권 밖과 제도권 안은 다르죠 분위기가 완전히. 네. 만약에 여기에 지금 장해찬 최고 가슴에 배지가 달려 있으면요 화력이 다른 거예요. 화력이 달라요. 그리고 싸움의 방식도 달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방송 중에서 지금 우리가 1시간 내내 장해찬 최고랑 제가 떠들어요. 그럼 이 방송에서 끝나요. 근데요 여기에 배지가 달려 있잖아요. 기사가 다 이게 나가죠. 네. 기사 나가고 인용되고 타 방송에서 채널 A에 TV조선에 막 인용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이러면 이게 방송 하나 한 게 20번 30번 한 거랑 똑같아져요. 전투력이 바뀌는 겁니다. 전투력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제도권 안에 있는 양반들이 해 주셔야 이게 지금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민주당에서 뭐 박지원이나 장경태나 전용기나 이런 사람들이 뉴스를 막 만들어내는 거 물론 민주당에게 역풍이고 소음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뉴스에 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일방적으로 포털에 헤드라인으로 깔리면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 헤드라인만 보고 그렇죠. 야 헤드라인만 그렇구나. 그러면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그 숫자에 맞게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그 헤드라인이 될 만한 기사거리를 언론에 막 제공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안 되면 네. 그냥 대다수의 정치에 관심 없이 네이버 들어가서 슥슥슥 보는 맞아요. 국민들은 맞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 한 거 따옴표 붙어 있는 것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요. 이게 국민들이 신문을 헤드라인만 본다고 욕하면 안 돼요. 국민이 신문을 안 본다고도 욕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생업에 바쁜 국민들께서 내가 정치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내 대신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정치에까지 신경 쓰게 하는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요. 국민들이 헤드라인을 봤어. 그럼 헤드라인이라도 본 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헤드라인마다 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거 민주당에서 보니까 야 이거 윤석열이 잘못했네.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했구만. 쿠데타를 했구만. 이런 제목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론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런 제목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10배의 화력을 쏟아부어야 언론이 좌평양돼 있기 때문에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뭔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때 우리가 바로 받아쳐야지 시끌벅적해야지 국민들께서 누구 말이 진짜야 하고 찾아봐요. 헤드라인 뒤를 봅니다. 근데 한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에서 떠들면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싸움의 기본이잖아요. 이거 지금 기세 싸움이거든요. 이 기세에서 벌써 눈 깔아버렸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싸움에서 눈을 먼저 깔아버렸는데.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 오죽하면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네. 이번 비대위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무슨 부탁을 했냐면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TV든 유튜브든 라디오든 많이 나가달라. 근데 이게 되게 여러분 너무 부끄럽고 서글픈 현실이에요. 민주당은요 방송이고 유튜브고 나가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유튜브 말할 것도 없고요. TV 방송이나 라디오에 섭외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약간만 전국이 불리하고 복잡하고 자기가 말하기 애매하겠다 싶으면 아까 김민수 대변인께서 처음 말한 것처럼 야 이거 괜히 나한테 불똥 튀겠다. 그냥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계엄령이 터지고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고 나서 저한테 새벽 4시까지 전화가 왔거든요. 방송 섭외 전화가.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수에서. 다 회피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게 방송들이 물밀듯이 들려오는데 나와라. 근데 제가 나갔는데 방송국이 전혀 원하지 않는 멘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면요. 인이어가 있어요. 여기 앵커들은. 그죠? 네, 여기 네. 인이어가 있어서 위에 데스크에서 막 위에 말해주잖아요. 데스크랑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모 뉴스에 나가가지고 이제 딱 하는데 이게 12월 4일일 거예요. 하면서 당연히 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안 거예요. 그리고 빨리 불렀어요. 하물며 30분을. 그리고 이제 막 질문을 했는데 제가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얼마 안 됐었으니까요. 근데 민주당이 실제로 지금 행정을 마비시켰고 사법을 마비시켰고 계엄은 전시사변에 준한 사태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제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위에서 김민수 말 그만 시키라고 떨어졌나 난리가 봐요. 났구나. 그게 난리가 들릴 났어요. 정도구나. 그게. 아니요. 앞으로. 이분이 당황했어요. 아. 그것도 화면 넘어갈 때 네.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한쪽에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말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입을 막았어요. 분위기가 지금 네. 불과 한두 달 만에 그럼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YTN을 하고 나왔고 제가 요새 종편은 안 나가지만 YTN과 연합뉴스 KBS는 매주 꾸준히 나가는데 TV랑 라디오에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 민주당의 어떤 내란몰이라던가 탄핵 선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방송국에서 제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때는 가면 우파 패널 2명, 좌파 패널 2명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3대 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나온 사람도 좌파 패널이에요. 그렇죠. 그럼 네. 3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하고 있는데 앵커들이 끊어요. 내 발언이 세지면. 그럼 이제 이게 옛날 같으면 방송 초창기에는 시간 때문에 그러나 하고 말을 빨리 하면서 끊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 습성을 좀 아니까 말을 끊으면 이제 앵커 안 보고 카메라 보고 혼자 막 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작진이 제일 싫어하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방송 잘려요 또. 그러니까 방송 잘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 때가 있었어요. 완전 10%대 찍었다가 이제 네. 올라갔는데 쭉 상승할 때. 네. 이거를 지금 보수 방송이라고 믿고 있었던 곳들을조차도 이 여론조사를 안 쓰고 2주 전 걸 막 꺼내면서 맞아요.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방송에서 준비된 여론조사 말 안 하면 싫어하는데 왜 이 여론조사인데 말 안 하냐. 내가 이거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 하면서 또 이 여론조사를 오픈했어요.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방금 김민수 대변인이 네. 얘기했던 여론조사가 이겁니다. 뭐 또 개요 막 공개됐어요.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개요 붙이고 막 네. 했어요. 잘렸죠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제가 방송을 한 번 할 때마다 잘린다라는 각오로 싸웠어요. 근데 진짜. 모 방송에서는요. 탄핵 집회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탄핵 장면 집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탄핵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니 이 방송국 밑에서도 지금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왜 이건 화면 안 보여주냐 이거 편파 방송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야, 멋있다. 그냥 방송 진짜. 생방송에서 그랬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저는 야 이거 방송이 내가 오늘 잘려도 좋고 내일 잘려도 좋은데 이거 하나가 사람들 귀에 들어가줘서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보도가 하는 게 알려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또 싸워주겠지. 내가 못 싸우면 누군가가 또 바톤 받아서 싸워주겠지. 했던 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뭐 나 혼자 뛰어봐야 이건 계란으로 발치기인데 그래도 정말로 든든했던 것들이 장해찬 최고나 뭐 여러분들 또 유튜브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싸우고 계셨어요. 다들 각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욕먹으면서 싸워주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주시니까 이제 뭐 무서울 게 없죠. 야, 저도 이제 무서울 게 오늘 없죠 이제. 김민수 대변인님 말씀 들으면서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나나님이 국민 대변인 김민수 화이팅이라고 아이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또 인더스 66님도 김민수 대변인께 응원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님께서 하신 행동이 얼마나 용감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사실은 그건 그야말로 나 이 방송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된다라는 각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MBC 라디오 나갈 때 그때 진행자가 지금 국회의원 된 신장식이랑 제가 같이 싸워가지고 진행자 보고 네네. 너 그딴 식으로 진행할 거면 내 앞에 와서 토론해라라고 했다가 막 기사 나고 난리 났는데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건 뭐냐? 저는 MBC랑 싸웠는데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겪은 그런 일들은 소위 말하는 보수 정편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통해서 이걸 똑똑히 깨달아야 돼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허약하고 근본 없는 정당이냐 깨달아야 되고 체제 개선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수라고 믿었던 언론과 방송국도 우리가 애정을 주고 시청해주고 구독해줬던 그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람들한테 채찍질을 해서 뭐 그렇다고 그 방송을 진보하라 할 건 아니고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맞습니다. 그 저는 지금 이번 사태를 사실 진짜 이렇게 피 튀기게 하물며 제가 이랬거든요. 나 정치 안 해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고 싸워야 돼. 왜냐면 제가 봤던 건 제가 계속 체제 전쟁이라고 했던 것은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 하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입법부 하나를 장악한 민주당을 국민의힘은 막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계속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데 조기 대선 가서 민주당이 이기게 되잖아요. 입법부의 행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무슨 수로 막아낼 겁니까? 나라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요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올리는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법들을 막아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입법부에서 법을 올려요. 맞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게 무너지는 순간 제가 계속 말하는데요. 법안 10개로 대한민국 체제를 바꿀 수 있다. 옛날처럼요. 옛날 7, 80년대처럼 반공교육 하듯이요. 야 북한에 나라 갖다 바칠 거야.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법 10개만 바꾸면요. 시장경제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법 5개로 시장경제 마비시켜보세요 하면 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때까지 이 자기네들이 지금 다 독단적으로 올렸던 법안들 대통령이 이때까지 막아냈던 법안들을 보면요. 이 중에서도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같은 거죠. 노란봉투법이 네. 그렇고요.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금 실제 국회 증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세 개만으로도요.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 뭐 이재명이 말한 주 4일제 이런 것들 몇 개만 대여섯 개만 들어가면요. 시장 경제 개작살 납니다. 이거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기업을 정말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거 법 대여섯 개면 충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보세요. 중대재해가 처벌해야 될 겁니까? 예방해야 될 겁니까? 중대재해 처벌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요. 대한민국의 경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언제든 다 구속시킬 수 있다. 언제든 구속시킬 수 있는 상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노란봉투법 말씀하셨어요. 노동자들은 여기에 불법 시위를 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법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개 세트로 가는 거예요. 자, 국회 증언법 하면요. 니네 기업들 언제든 부르면 뛰어나와. 그리고 기업의 비밀 까라면 까. 이게 국회 증언법이에요. 자, 이거 세 개에다가요.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지금 이 법인세 35%까지 올리자. 이런 거 하나 정도 더 발의되면 이거 기업 작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을 대한민국 여기 시장경제 체제에서요. 기업들 몇 개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니다.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했었을 때는 시장경제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그럼 이런 얘기들 해요. 또 좌파들이. 왜 무너뜨려? 지네한테 뭐가 득이 된다고? 이게요. 체제가 바뀌는 나라들 보세요. 권력자들이 행복을 느끼려면요. 국민이 경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경제부터 무너뜨립니다. 김정은이 권력자로서 더 큰 힘을 갖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큰 힘을 갖고 있을까요? 권력의 크기만 놓고 보면 김정은이 더 크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큰 권력을 그 나라에서 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큰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있을까요? 못 사는 나라 독재자들이 훨씬 더 큰 권력을 행사하죠. 네. 이 권력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권력에 미친 자들이 하는 짓들은 대한민국이든 이 나라의 경제부터 작살내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설이나 음모론이 네. 아닌 게 아니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총괄했던 김수현 정책수석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면 자기 아파트를 가지면 보수화된다. 아, 이런 내용이 그 사람 책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은 뭐예요? 우리는 너네가 정치적으로 보수가 안 되도록 집을 못 갖게 하겠어. 아파트를 못 사게 만들게. 그래가지고 소수의 강남 집값만 미친 듯이 올리고 문재인 정부 때 다 집을 아예 살 수조차 없게 대출 규제하고 부동산 폭등시키고 여러분 이게 정책 실패 같죠? 저도 정책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공이네.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부동산 폭등으로 정권이 그냥 미쳤었죠. 넘어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또 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얘네들의 확신범이다. 얘네들은.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지금 엄청나게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네. 간첩죄들이 적발되고 있잖아요. 이게 1987년 대한민국 민주화 때요. 민주화 운동의 바람에 올라탔던 NL 계열들이 있어요. NL 주사파 계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87년 이후에요. 전략을 바꿔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전략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적인 활동을 하던 것들을요. 내부로 침투하기로 전략을 바꿉니다. 완만한 속도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 또는 변혁시키자로 전략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교육계, 경영계, 그리고 정치계, 법조계 곳곳으로 제도권 안으로 이 친구들이 들어가요. 그게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역이 됐어요. 25년, 30년이 지났어요. 네. 이 사람들은요, 애초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시장경제 체제를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김정은의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요. 어디에 정권을? 좌파 세력들의 핵심들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이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믿던 이데올로기가 천국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들이 이런 그럼 야 김민수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간첩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102건이나 받고 그대로 말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공작금도 받았고. 네, 공작금도 받고. 그런데 희한한 건 민주당에서 한마디의 비평도 못 한다는 겁니다. 비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간첩죄도 통과 안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진짜로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게 하루아침에 개벽천지하듯이 대한민국 체제가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속도를 두고 3년에서 5년 내로 대한민국을 정말 무너뜨릴 수 있다. 베네수엘라요. 처음에는요. 시민들이 시위 나왔을 때 피켓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자유를 달라였어요. 이게 몇 년 지나니까 뭐라고 바뀌는지 아십니까? 빵을 달라고 바뀝니다. 빵을 달라고요. 이게요. 사람이 내가 배고프고 가난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 내 정신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물학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본 지원금이랍시고 20만 원 주고 그럼요. 30만 원 주는 거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길들여지죠. 더 이상의 어떤 정치 체제의 자유나 민주성 이런 걸 요구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그게 이 민주정을 빙자한 절대 이재명 권력이 같은 되죠. 인간들이 그럼요. 절대 권력과 사실상의 그럼요. 독재를 행사하는데 그럼요. 딱 좋아지는 거죠 이게. 이게 네. 독재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가난하고 배고프게 만드는 게 독재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경제를 무너뜨려? 이런 순진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경제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을 찍었던 4만 5천 불을 찍었던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열변을 토하는 것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께서 김민수가 읽는 걸 못 읽는다고 생각 안 해요. 전 이분들이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일이 아니니까. 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정말로 그냥 처절하게 싸우셔라. 처절하게 싸워야 이길 수 있다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야,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저도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지금 책을 쓰고 계신데 그렇죠? 정말 이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대한 공부를 누구보다 응축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그 김수현 정책수석의 책 사람이 집 가지면 보수화된다 그 구절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소름 돋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냐면 서울 집값이 문재인 때 너무 많이 올라서 30, 40대 가구들이 대부분 다 경기도로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비교적 고령화 보수화가 됐지만 경기도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이기는 게 옛날보다 몇 배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민주당이 좋아해요. 왜냐? 의석수는 경기도가 훨씬 더 많거든요. 얘네는 경기도랑 호남만 먹으면 평생 과반정당 다수당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이 올라서 서울에선 욕먹고 그래 뭐 서울에서 몇 석 국민의힘 너네가 좀 더 가져가. 근데 어차피 뭐 도봉, 금천, 뭐 이 구로 이런 데는 우리 거고. 근데 경기도 신도시가 완전히 민주당 벨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민주당 때문에 쫓겨나서 경기도 신축 전세로 간 분들이 왜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냐. 그렇지만 그 김수현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집이 없고 자가가 없으면 불안정하고 사회개혁이나 막 이재명처럼 체제 전복 같은 거 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과 지지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2번 연속 노무현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연속 망하게 한 것들이 저는 이제는 과연 그게 정책 실패일까?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경제나 물적 토대를 붕괴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나 저항 그리고 이 좀 안정적인 보수 정치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일종의 계획된 정책 범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이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결국에는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여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경제적 의존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그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못하는 단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방금 최국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런 일환이다. 민주당의 정책들은 결국은 국민이 못 살게 만드는 정책들이다. 로 귀결되면은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은 이 속도를 낼 것이다. 아까 이제 집을 못 갖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빠른 속도를 낼 것인데 왜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6분짜리 담화문 처음에 개헌 발표할 때요. 여기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반국가적 행위라는 말이 한 번이 나와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암약하고 있던 존재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네. 이제 내 존재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다 들통났죠. 예, 이제. 존재가 드러났는데 내가 속도를 늦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젠 세게 부딪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야, 쟤네 왜 저렇게 법을 안 지켜? 쟤네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밀어붙여? 얘네들 지금요, 제가 볼 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2판 거예요. 4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하고 싸우는데요. 적당히 싸워서 이길 거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정말 죽을 듯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그 스테븐 레버츠키라고 하버드대 교수이고 정치학자인 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분, 유명한 네. 책들 많이 쓰고 네, 있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인데 이것도 베스트셀러였죠. 네. 여기에서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를 국민이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이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1920년도에 나치가 등장하지 않았을 거다. 나치 정당은 불과 2%의 지지율뿐이 받지 못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때 나치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히틀러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기득권 정치인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도 중요하지만 의식이고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방송 끝나는 기간 중에 하는 건 이미 국민들께서는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싸우고 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으니 정말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싶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싶다면 국민의힘 정치인들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싸워주셔야 될 때다.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야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일어서고 있으니 나도 여기 한번 올라타 볼까 이게 나한테 정치적으로 여전히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정말로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정말 진심을 다해 싸우자라는 마음으로 나와주셔야 108명이 정말 똥을 뭉쳐주셔야 이 난국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방금 제가 소개했던 책 같은 경우가요. 딴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예요. 미국에서조차도 이 유명한 학자조차도 이 유명한 정치학자조차도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책 하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말고 다른 비명계 주자들을 다 줄줄이 싸잡아 욕했어요. 그 욕을 들은 김부겸 전 총리가 유시민을 웃으면서 매기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방금 언급해 주신 스티븐 레베츠키의 민주주의 어떻게 죽어가는가라는 책을 추천해요. 나 이거 네네. 읽어볼게. 이 작가들 읽어봐라. 아. 그런데 언론이 그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여러분. 김부겸 유시민 검색해보면 언론이 뭐라 해석하느냐. 그 책에서
스티븐 레베츠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들의 예시를 막 들어놓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선동가, 맞아요. 가짜 뉴스로 하는 방송인 이게 우리나라로 딱 치환하면 포퓰리스트 이재명, 선동가 김어준, 유시민. 맞습니다. 이게 저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의 해석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것들도 보면요. 사실 선전선동만 가지고 얘기해도 이게 한두 시간짜리 얘기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 있잖아요. 네. 좌파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선전이라는 게 아까 제가 가짜 뉴스,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대중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게 선전이거든요. 선전 네. 선동입니다. 근데 이게 선전을 한다라는 건요. 이 친구들은 보수들은 이거 잘 못해요. 거짓말을. 근데 저 친구들은 뭘 알고 있냐면요. 이 친구들이 원래 좋아했던 거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목적이 수단을 이기는 거잖아요. 이들이 봤었을 때는. 거짓말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들은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아무리 안 믿을 황당한 거짓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저격해라는 거짓말도 1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걸 이 친구들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아도 계속 던져요. 자, 이러다 보면요. 실제로 또 국민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혹하는 분들이 생기죠. 네.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면 이미 네. 상당수가 한동훈 주의라고 했다며?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멸콩 TV를 보는 예국 시민들 정도면 이거는 안 넘어가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는 정말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야, 진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죽이라고 지시한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이제 김어준의 수법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이재명이 김어준 방송에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 김어준이 무슨 말을 했느냐. 비상계엄 때 김어준 사살조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다.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이게 어떤 뜻이냐. 지금 한동훈이 자기 사살조 체포조 있다고 믿는 것과 김어준이 자기 사살조 있는 거 알고 숨어 있었다는 게 거의 같은 레벨의 헛소리예요. 똑같은 그런데 헛소리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근데 우리가 여의도 정치를 경험해 보면 진짜 아니땐 굴뚝에서도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선거를 뛰어봤잖아요. 제가 애가 5이잖아요. 제가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아, 저 그 이야기 한번 봤어요. 김민수 애도 5인데 마누라도 5이야. 그래고 이제 이런 얘기부터요. 정말 별 얘기가 다 돌아요. 아니, 저는 그 이야기 그래서 봤어요. 조폭이다. 조폭 출신도 있어요. 조폭 출신도. 그래서 제가 이걸요. 당협위원장에 제가 오디션으로 됐잖아요. 네. 당협위원장 오디션에 합격하고 다음 날에 당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당에서 처음 온 전화니까 저는 당연히 안내 전화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니까 자유한국당 뭐 누구 어디입니다라고 하길래 아유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일단 그 당협위원장 오디션 합격하신 거 축하하고. 축하드리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네. 조폭 출신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 소명 자료를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저 육군 장교 출신인데 어떤 소명 자료를 보내드려야지 해명이 될까요?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 어떤 조폭도 육군 장교 출신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걸 보다가 누가 이런 소문을 냈는지 대충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요. 실제로 보면. 체격이 건장하죠. 예, 그리고 이 정치판에 들어서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처음엔 더 컸었고요. 맞아요. 야, 그래서 이게 이런 소문을 냈구나 하면서도 웃음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대통령 1호 참모라고 딱 등장하자마자 뉴스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그 다음날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였던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예찬아 너 왜 이렇게 너를 공격하는 투서가 많이 쏟아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여러분 민주당이 아니라 같은 당 안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 진짜 없는 말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정답인 게요. 민주당은 절대 함부로 이런 헛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선거 때 이런 소리를 했다간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게 소송이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게요. 당내에서는 선거 끝나고 나면 지가 이겨도 봐줄 거고 저도 봐주고 지면은 못 덤빌 거고 그러니까 이게 헛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경선 과정이나 당내에서 이런 헛소리들이 거의 다가 생산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판에 19개는 헛소리더라. 그래서 19개는 지금 헛소리더라. 우리 이 탄핵 심판에서 다른 군 관계자나 장관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대통령께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홍장원이나 곽종군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 윤석열 정부의 내부자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국정원 차장까지 하고 특전사령관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나오는 헛소리와 거짓말이 민주당한테 먹이가 되면 민주당 애들이 이걸 탁 낚아채가지고 가짜뉴스 폭풍
융단 폭격을 쏟아내는데 이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체력을 이번 기회에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